그 가계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은 어떻게 하세요? 저번에 저희 출연하셔서는 뭐 이자만 내는 대출의 저 비중이 높고 그리고 상호금융이나 뭐 이런 이금융권 지금 더 비중이 높아진 것 같은데 이런 우려를 많이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의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네.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리스크는 더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아셔야 될 거는 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정확히 모른다는 거. 이게 지금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네. 우리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이걸 지적했는데 지금 부채 위험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다중채무자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대략 한 500조, 600만 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중채무자의 정의를 정확히 해야 하는데 다중채무라는 건 빚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게 임대보증금 채무가 빠져 있어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임대보증금 채무라는 거는 갭투자자 말하는 거죠. 네. 그럼 갭투자자들이 사실 대단히 위험한데 갭투자자의 정확한 부채가 지금 파악이 안 되다 잡히지 보니까 않고 있죠. 예,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이 리스크와 이어서 정책에 대한 다시 말하면 채무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해야 될지도 사실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지금 위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아까 다중채무자를 얘기했잖아요. 다중채무자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은 결국엔 다 부동산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부동산 투자의 다중채무가 쉬울까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규제가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근데 다중채무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중채무자가 됐을까요? 어떻게 했냐면 가계 명의로 맨 처음에는 대출을 받고 네. 집을 산 사람이 그 다음에 투자할 때는 개인 사업자, 그 다음에 투자할 때는 법인 사업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한 사람이 이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투자하다가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한 사실상 관리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네. 이런 쪽에서 또 대출을 받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인당 실질 다중채무의 규모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에 2배 이상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1분기 통계가 대출자 중 한 23%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절반 가까이도 될 것이다. 인당 규모가 너무 많아요. 네. 문제는. 그래서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200만 원 내는 사람이 400만 원이 되고 있다. 100만 원 내는 사람이 200만 원 내고요. 여하튼 50만 원 내고 100만 원 내는 사람이 200만 원 내게 된다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연체되는 건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아껴서 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400만 원 내는 사람이 800만 원 내고 네. 500만 원 내는 사람이 1000만 원이 되면 그건 쉽지 않죠.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까 지금 얘기 드렸던 이런 부동산 투자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갭 투자자들. 갭 투자들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땅, 상가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빌라- 부채 문제가 네. 이제 확 불거질 예. 금리 상승에 따라서요.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아셔야 될 거는 대다수의 우리나라의 자산가들이 캐시플로우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항상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를 수익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일정 수준 벌어서 현금화해서 캐시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익을 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또 다른 부동산 투자를 그렇죠. 내버려서 네, 그렇죠. 결국에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건 다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이 지금과 같은 구조에 빠졌을 때 이게 이제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인당으로 놓고 본다라면 많지는 않을 수 있을지 네네. 모르겠는데 절대 규모가 커서 문제는 뭐냐면 금융 부실 관점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예. 자, 그 근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에 대한 그게 있을 텐데 네. 지금 주택 시장이 빠르게 굉장히 냉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몇 년간 너무 과열됐기도 했고 그 주택 시장을 지금 또 같이 보실 텐데 이 정도로 해서 계속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단계도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는 실제 이제
국토교통부에 있는 실거래가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저희는 매주 다시 체크업을 해요. 그래서 전부 다시 받아서 돌려서 지수를 만들거든요. 네. 지수를 만들어서 계산을 해보고 있는데 그 가격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전부 실거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가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계산해 보면 가격의 하락폭이 8월의 경우에는 지금 거래되는 아파트는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갭 투자가 많았던 지역의 소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2019년 수준까지 들어갔어요. 거래되는 게. 그럼 이렇게 확 치솟기 이전 수준까지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래량 자체가 적기 그렇죠.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소수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약세장에서는 그게 진짜 가격이거든요. 예, 사실은. 예. 그렇죠. 금매든 급금매든 그게 가격이다. 이거죠. 거래량이 거래가 한계가 되려면. 있으니까. 네. 괜찮아요. 예. 그게 거래 가격이죠. 네. 매도자가 지금 더 많으니까 매수자가 결정하는 걸 가격을. 네.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실제 부동산 시장은 아주 지나치게 비축이 되는 심각할 거죠. 정도로 네. 냉각되어 있고 네. 이게 다시 금융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하락 안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말 그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일 텐데 지금은 그보다는 더 충격으로 와닿을 수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네요, 그죠? 현재로서는요. 네. 뭐 원인이야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결국엔 유동성의 문제. 부채의 문제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자 부담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뭐 당연히 그 우리 채무탕감 하지만 네. 아셔야 될 거는 한국은 미국과 같은 뭐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채무탕감 시스템은 굉장히 채무자한테 불리하게 돼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미국과. 네. 기본적으로 네. 우리는요 네. 대출 구조가 이자만 내는 대출이잖아요. 네. 연체를 하는 순간 원금을 갚아야 돼요. 채무탕감을 해주더라도 캐시플로우상 오히려 더 나가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걸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첫째,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자, 그러니까 이자만 내는 거기 때문에 이자를 못 내는 순간 원금을 갚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우리 시스템이죠. 그렇죠. 예. 진짜 채무탕감을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서 이제 승인을 해서 네. 실제 그게 이제 감면이 됐어요. 네.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갚는 금액이 이전에 갚는 금액보다 더 더 많아지는 많아진다. 원금이 들어가니까요. 원금이 들어가다 네. 보니까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실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갚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도.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 대출이 담보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비소구권 대출이 아니라 소구권 대출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별채권이라고 해서 내가 연체가 되잖아요. 그럼 3개월을 넘어서면 이제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대출의 권리를 이제 결국에 잃게 되거든요. 그러면 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못 갚으면은 경매로 들어가요. 내 지금 담보가. 네. 예. 그러니까 채무 재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제외되는 거예요. 예. 담보가 있는 순간부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대출이 담보 대출인데 그거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러면은 신용대출은 이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럼 담보가 있어도, 그러니까 주택이 있어도 채무조정 대상에 들어가나요? 우선은 18개 주의 경우에는 네. 이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8개 주는 이제 비소구권 대출이라고 해서 네. 내가 집을 포기를 하면은 나머지 대출은 다 면제가 돼요. 네. 예. 이런 이슈가 있고요. 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공매 같은 형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못 갚잖아요. 물론 이제 원리금 불안 상환이니까 그런 장점도 있고요. 못 갚으면은 이제 내가 이제 그 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닦아오면은 또 채무도 또 탕감을 해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깨끗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제 방법이 다양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은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좋고요.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신용 정보가 공유가 돼요. 우리는 은행 간 신용 정보가. 네. 예. 아세요?
신용정보분석원에 의해서 정보가 다 공유가 돼요. 서로 이제 다 같이 볼 수 있게. 카드 연체하시면은 네. 얘가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다른 행에서 다 한다는 거죠. 예, 예. 다 해서 다 막아버려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신용 정보가 네. 예, 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연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행에서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럼 그 우리가 은행만 거래 안 하면 가중채무를 돼요. 키우는 건 아닐까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우선은 이제 모럴 해저드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도덕적 해이. 네. 근데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금융 관점에서 항상 보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이해를 많이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해를 못해서 네.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덕적 해이 이 문제는 그거는 그게 금융의 본질적인 예, 시작이고요. 그거는 금융회사가 알아서 할 일인 거예요. 네. 예,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을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들을 그 스스로 다 개발을 해서 최소화시키는 일이지. 자기들이 노력해야지 그렇게 공유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거를 왜 우리들이 걱정을 해야 되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네. 그래야만 빚을 은행이 대출을 과다하게 해주지 않죠. 거꾸로.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미국의 그런 제도에 비해서 우리가 좀 부족한데 정부가 그래도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놨어요. 근데 최근에 내놓은 게 있는데 뭐 그렇죠. 예. 자영업자 무슨 뭐 저기 빚 자영업자는 네. 얘기를 좀 배제하고 해야 될 거예요. 네. 자영업자를 갖고 그렇죠. 얘기를 하면 코로나라는 또 이게 있었고요. 이제 예. 채무 탕감의 근본적인 취지와 시스템을 이제 왜곡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수 상황이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거를 배제하고 나면은 네. 조금 다른 게 네.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그래요. 기존에 원래 있던 예 달라진 게 없고 이번에 한 게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청년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체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1개월 이상이라도 연체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을 갚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네. 근데 지금 필요한 건 뭐죠? 금리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정상적인 채무자도 지금 대출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연체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보가 전부 다 전 금융기관이 갖게 됨으로써 사실상 금융거래가 어려워지는 또는 금융거래가 된다더라도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는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막으려면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사전에 은행관을 하던 네. 또는 정부가 개입을 하던 중요한 거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이제 감면이라는 조치를 해줘야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만일에 그게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 작동하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상 대출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예, 선택의 없는 여지가 거예요. 없네요. 선택의 여지가 말씀해 주신 없어요. 대로. 예. 다 잡혀 있고 예. 이쪽에 다 잡혀 있고 딴 데선 안 빌려주고 예.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그래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채무제정이라는 시스템이 그래서 별로 작동을 안 하는 작동 안 그런 하죠. 문제가 있네요.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체율이 사람들이 낮은 거고요. 우리가 연체율이 낮은 이유는 연체했을 때 피해가 너무 커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약간의 이제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뭘 했냐면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조치를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네. 예. 그거를 처음 도입을 했는데 시범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를 청년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겠죠. 취약계층 중에 청년층을 먼저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제목을 어느 분이 적었는지 거기다 B2 탕감을 하는 바람에 그렇죠. 이게 이제 그 프레임에 이제 예, 보니까 들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진전을 못 시키는 그렇죠. 거예요. 굉장히 반발이 컸죠. 저희 지금 댓글에도 굉장히 그 시청자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방향은 그런 어떤 제목을 잘못 잡았다 그렇게 볼까요? 첫 번째 그렇죠. 뭐냐면 152조 원의 네. 정부가 재정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네. 그 자체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렇죠. 152조를 정부가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152조의 대다수의 돈은 시장이나 은행 돈이에요. 정부의 예산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1년 2조, 2년 4조입니다. 152조 중에요. 예. 네. 정부 예산은 잡혀 있는 거는
근데 그게 이제 채무들이 152조 좀- 정부 예산 세금이 들어간다고 이제 오해를 하게 그렇게 되니까. 얘기를 사실 네. 정부가 또 했던 거고, 예, 그래서 너무 많은 오해를 사게 만든 거예요. 예. 저희 지금 댓글에서도 보면 뭐 나이스샷님께서 맞아요. 누구는 빚 탕감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또 나라 돈 갖고 빚을 갚아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취지의 그렇죠. 댓글들도 좀 그러니까 있고요. 정책- 정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실상 그게 우리 아니에요. 세금으로 채무를 탕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은행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은행이 잘못해서 지금 연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은행이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환자가 있는데 암에 걸린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를 자기 스스로 해결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의사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의사가 대신 정부라는 의사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수술을. 그러면 수술비는 당연히 환자가 낼 거고요. 대신 지금 필요한 거는 병원을 마련하고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그 비용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4조 정도예요. 그 비용인 거지. 나머지는 다 금융권에서 다 금융권. 그렇죠. 사실 예. 사실적으로 정부 또는 세금이 개인. 150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네. 것은 현실적이지 않죠. 근데 네.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그런 그 오류가 있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 그렇다고 뭐 기자가 기사를 잘못 쓰고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152조 이렇게 쓰면 정부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정부가 그렇게 하게 되면 왜 내가 낸 그렇죠. 세금을 그런 데 쓰지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달라진 거가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해요. 그것도 일종의 이제 공정의 이슈일 수 중요한 있어요. 공정의 그럼요. 왜 이슈거든요. 내 세금을 네. 내가 자기 책임하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써야 되냐 이런 이제 반발이 있었던 거죠,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보똥개님께서 진짜 라이브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라이브입니다. 그걸 진짜 읽으십니까? 근데 예. 클라우드성님께서 뭐 라이브입니다. 네, 예. 은행이 알아서 하라고 해라는 얘기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은행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강제로 정부에서 은행이 부실 대출자들의 빚을 탕감하게 한다는 건가라고 욕심은 화의 근원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물어봐 주셨어요. 뭐 그렇게 이해 이런 거거든요. 입니다만. 우선은 채무 탕감의 기본 컨셉은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연체자. 그런 연체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들은 그냥 자포자기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은행들 역시 이것들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놔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악성 채무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은행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개인도 안 좋거든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연체 이자는 더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끊어야 되는데 은행은 그런 거를 끊는 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현재 우리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개인회생 제도가 있는데 이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 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거를 정부가 개입해서 일종의 마중물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푸시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게 하면 은행은 은행대로 이제 손실은 왜 이걸 싫어하냐면 은행들은 이걸 하게 되면 손실이 픽스되거든요. 예. 손실이 픽스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손실은 나중에 그렇죠. 미루려고 하는 게 이제 계속 미루고 싶은데. 경영진들의 입장인데 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잘 날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되면 은행은 또 어쨌든 간에 현금을 받음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면 또 지금의 은행들 유동성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이고요. 그런 이유로 전 세계 어느 은행도 어느 나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다 이런 식의 정책을 취해왔고 네. 앞으로도 취할 거예요. 네. 예, 아주 보편적인 스탠다드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은행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금융기관 상태는 이제 이런 일을 하려면 금융기관 상태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안정성이라든지. 그거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의 대출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자고요. 미국의 은행의 경우에는 원리금 분할 상환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은행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금 변동금융 대출, 이자만 낸 대출, 지금 이자가 확 늘어나잖아요. 금리 올라가지고
그거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은 사실 은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당연히 탕감해 주는 게 사실은 맞는 거고, 우린 그게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고, 우리도 그거를 얼마 전에 도입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할 수 있고요. 그걸 얼마나 이제 정부가 잘 그렇게 이 제도를 이용해서 푸시할 건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하튼 지금 우리나라의 대출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불안 상환하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과 만기 시점까지 리스크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출이 대부분 이자만 내는 변동금리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원금 안 내죠. 그리고 만기는 원금은 만기가 오면은 계속 연장하는 구조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 시점에 상환 위험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자 그 만기 이전에 이자만 냈을 때의 연체의 이 경험을 갖고 충당금을 쌓고 자본도 확충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체율도 과도하게 낮게 되어 있고, 이런 그다음에 다른 모든 지표들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다 좋게 나타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데 동일하게 연체율 나오니까 우리 뭐 역대 최저 0.2%. 지금 상황 좋은 그렇죠.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충당금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그렇죠. 문제가, 예. 그래서 한국의 은행 시스템은 모든 게 만기 시에 다 리스크가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 시에 만일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금리가 미국에서 올라가서 만기 연장이 안 되거나 또 금리가 급등하거나 이럴 때 모든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때 한 번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위기가 발생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은행 같은 구조가 그러니까 뭐 비슷한 국가들이 꽤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국가가 더 위험에 빨리 노출됐고 금융위기에 더 직격탄을 맞았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이자만 내는 서프라임 대출, 그걸 서프라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랬다가 이제 된통 이제 혼나고 나서 그래서 시스템을 아예 다 개혁해서 바꿔서 이제 이자만 내는 대출을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제 은행이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시스템을 바꿨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더 심화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변동금리 이자만 내는 대출의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자꾸 이제 뒤로 이연하고 미루고 이제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은행 못지않게 제2금융권에 대한 우려 아까 그 다중채무자 말씀하실 때 언급이 있었는데 저축은행 상호금융 이쪽은 지금은 이쪽의 연체율은 어때요? 지금 이쪽도 아직은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았나요? 아니면 여기는 이미 발생하고 있나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비슷하고 그렇지만은 어떤 이제 그쪽에서 연체라든지 여러 가지 징후들은 좀씩 나타나고 있죠. 저기 댓글 중에 YD 전님께서 이 금융권 및 비금융권의 금융 경색 정도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채권 시장이라든지 아까 이 가계부채의 위험이 어떻게 잘 컨트롤되냐에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다. 그게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상당히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겠죠.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연체율이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외국과 다른 구조 때문에 잘 안 보인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지표라든지 뭐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이 원리금 불안 상환이면 이런 것들이 다 왜 원리금 불안 상환이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을 수치화시킴으로써 리스크를 우리 책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굉장히 우리가 금융 안정에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원칙을 사실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정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채가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부채의 차주별 상환 능력을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상환 능력을 평가하려면 부채의 규모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어떤 식으로 터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가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금융 시스템 상황과 그 밑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그냥 상황을 지켜보고 결과 나올 때 판단하고 나올 때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그것도 잘 보이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러면 그런 금융위기가 조금 이제 지금 저희 그 오늘 되게 좋은 내용을 배우고 있다라는 댓글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다. 우리나라 은행 대출과 관련된 것들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놓고 보면 그 이사님께서는 금융위기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 물론 이제 상황이 진행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예측하고 싶지 않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데. 네. 아니면 워낙 예전부터 아이고. 부채 도사라는 그 시기를 예측하는 거는 우리가 좋은 거는 예측하고 싶은데요. 네. 안 와야 되는 거니까. 조짐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약간 뭐 이걸 눈여겨보고 있다, 저걸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거는 좀 있으십니까? 여하튼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외국인들. 예, 채권 투자 패턴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결정짓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장기 채권의 금리 동향 어차피 그 차이에 결정되는 거니까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너무 경색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예, 진행되고 좀 완화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환율과 금리와 부동산 가격과 이런 것들이 너무 복합적으로 얽히는 분위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난 3월에 나오셨어요. 예. 지금 상황이 더 그렇죠. 그런 지금 느낌을 부동산 받습니다. 3월은 사실은 부동산이 예. 아주 급격하게 갑자기 훅 다가오는 냉각되지 느낌인데. 않았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조금 그렇게 급격하게 빨리 진행되지 않다고 봤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권 시장, 환율, 뭐 부동산 전체적으로 금리까지 금리 인상 속도도 그 이후로 더 가파라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 위기를 말할 정도로 이제 변수는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상 상황이라고 아까 정부가 기존과 같은 정책을 할 때는 아니라는 취지로 네.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들었던 게 예, 뭐 그렇습니다. 여하튼 지금 그 정책을 취하기에는 그렇죠. 상당히 좀 힘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책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뭐 국민들의 고통 분담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분위기에서 쉽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거는 요구하기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어떻게 맺어야 될지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는 사실 이제 아무리 뭐 대출 규제를 해도 DSR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부채 폭증이 일어날 가능성은 또 적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않을까요? 그거는 네. 지금 뭐 DSR 도입이 최근에 도입됐잖아요.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준칙주의를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대륙법에 준칙주의를 적용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이 구멍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DSR, LTV, 뭐 DTI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의 편법을 이용함으로써 다 이제 대출을 늘렸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승범 금융위원장님이 이 문제를 근본적 해결 방법을 어떻게 했냐, 그거를 적용한 게 총액 대출 규제였거든요. 총량 대출 규제. 그런 식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워낙 이 편법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규제라고 했지만 폭증을 그러니까 늘어나는 걸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그런 뜻을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도적인 것도 있었겠고요. 뭐 네. 아무래도 이제 금융을 그렇죠. 결국에는 부양의 어떤 부양의 수단으로만 네. 사용하다 보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규제를 하는 게 조금 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보통은 금융규제를 부동산 부양에 쓰지 않는다는 어떤 불문율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깨지기도 했었고, 예, 뭐 여러 가지 또 과거 사례가 생각이 나는 시점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금융위기 시점을 전망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시장 상황은 좀 좋지 않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개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정부에 대한 촉구, 뭐 기업들은 또 기업들 이제 할 텐데 이 개인들에 대한 이 국면을 뭐. 네.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그렇죠. 네. 저희도 뭐 워낙
그 케이스가 다 그렇죠. 다르고 다른데. 그래서 네. 일반화하기는 참 어려운 네. 질문입니다만. 근데 금리 인상식이 이게 이제 네. 참 제가 뭐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네.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라면 이제 대출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서 채무 조정을 받는 게 가장 그렇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인데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대출이 이게 1년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1년 만기 대출이잖아요. 네. 만일에 은행이 마음에 안 들어서도 그래 그러면 대출 만기 연장 안 해줘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지금은 리볼빙이 그래도 쭉 좀 되는 편 아닐까요? 그렇게 막 회수하고 그렇게 급격하게 하진 않지 않나요? 어떤가요? 우선은 네. 지금의 시스템은 계속 미루는 가만히 놔두면 네. 가만히 놔두면 어쨌든 만기 연장은 다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등급의 변화가 있거나 뭐 이제 차주가 어떤 상환 능력의 변화가 있다고 했을 때는 만기 연장을 안 해줘도 되거든요. 네.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은행이요. 은행이.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인 케이스는 당연히 대출자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자 부담이 2%가 5%가 되고 뭐 400만 원 내는 사람이 800만 원이 되면 나는 지금 500만 원밖에 못 갚겠다. 300만 원 갚아줘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이 법적 체계에서 지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도입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예, 그게 잘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은행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은행이 그럼 그냥 갚으세요. 그냥 원금 갚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는 감면해 주는데 네. 그 다음 만기 들어왔을 때 갚으세요. 안 해주- 예, 롤오버를 안 해주는. 네, 롤오버를 안 해요.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개인들에게 모든 걸 맡기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좀 못 드리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사실 집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다 있을 텐데 다양한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될 텐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을 경우에 또한 엄청난 손실을 또 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시고 각자 형편에 맞춰서 좀 대응하셔야 된다. 그 정도로.